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콩자갈이 발제를 맡았는데요. 네, 오늘은 르꼬르비지에의 건축을 향하여라고 번역되는 이거 불어인데요. 제가 발음 좀 해주세요. 네, 약간 연습을 해봤는데 네, 백윤 아르키텍투어입니다. 네, 건축을 향하여. 그럼 이것이 처음에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23년에 나온 원본 표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대형 여객선의 어떤 그 데크 부분, 이게 복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객실이고 맞습니다. 왼쪽이 바다가 바다가 보이는, 수평선이 네. 보이네요. 네. 네,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향하는 바가 이 1920년대의 기계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 건축도 장식을 버리고 기능에 맞추어 순수한 어떤 형태를 지닌 무언가로 변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번역이 어떻냐고 보면은 처음에 벡스는 이제 어느 곳을 향해서 어느 쪽으로란 뜻이고 유인은 하나의 첫째의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나라마다 약간의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건축입니다. 영어로는 Toward a New Architecture라고.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네, 영어로는 Towards a New Architecture라고 1931년에 번역이 됐었고 최근에 나온 건 또 Towards an Architecture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 거는 독일어를 하실 줄 아는 우리 보일러님이 읽어주세요. 코멘덴 바우쿤스트. 이게 코멘데가 네. 그러니까 콤멘이 네,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멘데는 이제 오고 있는, 네, 바우쿤스트라는 거는 네, 바우엔이 짓다라는 뜻이고 네. 쿤스트가 아트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건축이라는 뜻이 아닌 건가요? 바우쿤스트가? 그래서 건축을 네, 독일어에서는 아키텍투어라고도 하고 네, 바우쿤스트라고도 하는데 네. 제가 다음에 미스 발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예고편인가요? 네, 바우쿤스트라는 말을 네. 약간 그 당시에 건축가들끼리 되게 다퉜던 것 같아요. 이게 아키텍투어인지 바우쿤스트인지. 네. 근데 바우쿤스트라는 것은 조금 더 그 행위 자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도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학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걸 되게 실제적으로 짓는 행위와 뭐 실천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당시 독일에서도 그렇게 양분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스나 이쪽 계열은 이렇게 바우쿤스트라는 용어를 즐겨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름 심오한 의미가 있었네요. 그 바우쿤스트라는 게 그 약간 짓는 기술, 짓는 집기술 막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쓰는 건가요? 근데 조금 더 직능에 가깝고 왜냐하면 네. 바우쿤스트라는 그러니까 아키텍투어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 그리스 로마적인 네. 그런 좀 고전적인 의미를 계속 아르키텍톤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계승되어서 내려온 언어라고 하면 바우쿤스트라는 거는 바우엔의 쿤스트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 짓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해서 네. 고민하던 당시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언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현대 건축에 가까운 거긴 하네요. 네네. 네. 어쨌든 독일어는 그렇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건축. 그리고 저희 한글판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라고 1987년과 1992년에 번역이 됐었고 최근에 나온 2002년본이 건축을 향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건축을 향하여의 이 건축에 사실은 새로운
무언가 하나의 지형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생략된 것이 아닐까. 근데 뭔가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보단 그냥 건축을 향하여가 조금 더 네, 의미는 네. 확실히 다르게 전달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번역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는 네. 번역이 네, 영어 저희는- 문판으로 Towards a New Architecture와 맞습니다. 2002년의 건축을 향하여를 네, 주로 네, 맞습니다. 봤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꼬르비제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하자면 원래 본명은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태어났고요. 스위스의 라쇼드퐁이라는 작은 이제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프랑스어를 쓰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계 기술을 배웠다가 시계가 이제 공장에서 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스승 중 한 명이 에꼴드 보자르 출신의 어떤 건축 스승님이 건축을 해봐라 해가지고 동방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르비지에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다면은 하나는 근대 건축의 3대 거장 다른 두 분이 누구죠? 미스 반데로어와 프랭크 프랭크 로이드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 건축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주거혁명의 선구자. 그래서 아파트를 창시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될 때도 있는데요. 한국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버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것도 다룰 예정입니다. 주택 청약의 아버지. 네, 그래서 네. 우리 꼬르비지의 선생님은 1887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중간에 세계대전이 2번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수해를 입은 세대가 아닌가. 왜냐면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화가 된 상태에서 대량의 주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더 설명하기보다는 이분이 어떤 건축을 만들었나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초기의 작품 중에 하나인 빌라 사보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택들로 건축의 현대 건축의 5원칙을 홀로 세우시고 그거를 모두 적용한 이 아름다운 빌라 사보야가 1928년작이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뛰어넘어서 그럼 주거혁명의 선구자로서 실제로 세상에 선보였던 유니트 데 다비시옹. 네, 여기가 이 아파트. 아파트죠. 네, 아파트입니다. 베를린에 있습니다. 저 1900. 가봤어요. 오, 정말요? 네. 부럽습니다. 1958년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마지막에 갖고 온 거는 롱샹 성당입니다. 진짜 말년에 지은 건데 이걸 짓고 나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직선에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공면에 엄청나게 웅장한 성당을 짓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거장으로 아무래도 칭송을 받았던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다 잘하셨어요. 네, 다 잘해. 네, 다 잘하셨어요. 뭘 해도 잘해. 사실 그러니까요. 원칙은 필요 없는 사실은 것 같아. 그 건축을 해보라는 스승이의 눈이 맞았던 거죠. 너무 천재적이니까 미술만 하기엔 좀 그치. 아깝고 시계만 만들기에는 네, 그래서 건축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볼 이제 우리의 건축을 향하여는 사실은 건축을 향하여라는 책을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었고 에스프리 누보라는 잡지에 실린 글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럼 에스프리 누보가 뭐냐? 에스프리 누보는 새로운 정신이라는 뜻인데요. 건축가 이제 꼬르비지에랑 시인 폴 데르메, 화가 아메데 오장팡이 같이 창간한 잡지입니다. 스프리 노버 쪽은 네. 저 되게 화장품 잡지 이름 같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에스쁘아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 건가 봐요. 맞아요. 약간 네. 저 처음에 네. 읽고 약간 네. 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화장품 뭔가 꼬르비지에가 이 상업적인 걸 좋아했나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던 동료들이랑 만들었던 잡지였고 거기에 사실은 건축만 있었던 건 아니고 문학, 회화, 건축을 모두 아우르며 장식을 배제한 기능주의,
합리주의, 순수주의를 지향하여 그것을 굉장히 설파한 잡지였습니다. 우리가 네. 새로운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잡지 내면 아무도 안 읽을 텐데. 그죠? 예, 그렇지 사실은 않아요. 그 요즘의 뭔가의 감성이랑 그냥 그 당시의 잡지가 요즘의 SNS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 책 자체에도 이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사람을 이 글을 보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잡지를 만든 다음에 글을 이제 보게 한 뭐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잡지가 1920년에 창간이 되었고요. 르꼬르비지에라는 예명도 사실은 이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꼬르비지에가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그 왜 할아버지의 성함이 베지에였대요. 근데 그게 그 이자를 유자로 바꾸면 르꼬르비지에가 되는데 그게 까마귀란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구나 그분을 보면은 까마귀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 단순한 별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이 잡지가 초기에 마치 작가가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각자 예명을 썼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프리 누보의 르꼬르비지에라는 이름으로 건축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를 끝내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건 이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생각이 선언적 문구로 가득하다. 낡은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도발한다. 뭐 예를 들면 에꼴드 보자르 교수들은 다 사임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거든요. 에꼴데 보자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맞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네, 설명해 주세요.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미술과 건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학교라고 볼 수 프랑스 있고요. 왕의 네. 그 네. 힘으로 세워진 굉장히 아카데미다. 권력이 있는 네. 아카데미. 네.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요즘에 뭐 뭐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송 같은 것도 어떤 학교에 가면 신랄하게 까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학계의 권력 같은 게 처음으로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뭐 미술과 건축에 건축계가-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이 직전에는 뭐 당연히 르네상스 때 뭐 메디치가 이제 이런 가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이제 네. 그들 사이에서 그런 대화와 담론들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어떤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던 첫 기관, 인스티튜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그런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그 구심점이 결국에는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에콜드 보자르에서는 오더를 엄청나게 열심히 그리게 만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둥에 수업 들어가는 방식이죠. 장식들을 손으로 엄청 열심히 전수시키고 그런 장식과 어떤 스타일을 약간 폼 네. 같은 걸 네. 그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평면으로 배치하는 꼬르비제는 걸 그리고.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 사임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존 네.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 네. 그 건축이 그 교육에서부터 잘못됐다 생각한 거죠. 네. 원래 모든 스타는 까면서 맞아요.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도 건축에 대한 어떤 끝없는 사랑과 기대를 담은 되게 낭만적인 그런 문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저희도 재밌어요. 조만간 네. 현재 건축 교육 제도를 까는 아. 방송을 한번 하면서 근데 저희도 그러면 한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다음에 갖고 온 게 뭐냐면은 이게 에스프리 누보 잡지의 그 첫 번째 호의 네이버 아니야? 네. 어머, 그렇네. 네이버 아니야? 어머. 네이버 같은데. 어머. 네이버 사옥이네요. 어머나. 네. 네, 지금 발견했네요. 네. 첫 번째가 이렇고 이제 이게 1, 2, 3, 4로 가면서 이제 표지가 바뀌는데요. 25년에 에스프리 누보를 발간을 끝내면서 꼬르비지에가 파리 국제 장식 예술 박람회에서 파빌리온 에스프리 누보를 만듭니다. 같이 그때 사촌이랑 협업을 했었는데요. 피에르 잔느레랑 같이 계속 협업을 했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설계를 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건축을 향하여 안에도 들어있는 모든 그런 이론들을 다 적용해서 실제로 선보였고 이때까지는 꼬르비지에가 그냥 농객이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건축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아가리 그냥 파이터.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거를 키보드 잡지를 워리어. 만들고 그렇죠. 음. 키보드 워리어죠. 키대 머리. 그리고 매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그걸 설파하고 최대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 뭐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뭔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파빌리온을 통해서. 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참 건축은 재밌는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네. 교수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은 건물에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맞아요. 약간 안 믿잖아요. 맞아요. 말도 잘 안 먹히죠. 맞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드러내는 건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그 시계공 시절을 좀 지난 뭐 17살 시절에 스위스 풍의 주택을 몇 채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별 볼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딱히 이론들이 정리가 되지도 않았었고 사실은 25년이면은 한 40대 초반 정도인데 이때쯤이면 뭔가 정리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40대 초반? 네. 87년생이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멀었네요. 네. 아, 그 87년생이니까 30대 후반인가? 어쨌든 네,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사실 목차를 보면은 책에 거의 다 본 거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루이스 칸에 따르면 아, 네, 네. 저번 루이스 칸 선생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책 앞만 보면 되죠. 개요만 네. 보면 되죠. 사실 그래요. 이게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목차만 봐도 다 보는 건데 이 책은 진짜 개요만 봐도 다 보는 겁니다. 개요에 각 앞으로 나오는 각 장의 요약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이 부분만 읽게 만들려는 생각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책을 새로 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각각이 다른 잡지 호수에 들어갔던 글이라고 보면은. 네, 그래서 처음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저렇게나 잘하고 기능에 충실하고 아주 자신들의 직능에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건축은 뭐 하고 있냐? 왜 장식에 그리스 기둥 가득한? 그리고 있지. 네, 장식에 가득한 집에 좁은 창문에서 빛을 받을까 말까 한 방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건축도 앞으로 기계 시대에 맞추어 더 열심히 그 시대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여러 뭐 소설이나 아니면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건축의 형상들을 당시 건축이 지향해야 될 이상으로 보고 있었고, 근데 실은 그때 방들은 그러니까 주택과 그때 필요했던 건 신전이나 뭐 아니면 극장 이런 게 아니라 집, 공장,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뭐 도로, 공원 이런 게 필요했는데 네. 뭐 여전히 집이 쥐똥 많은데 막 그리스 기둥 그려놓고 막 페디먼트 그 저희가 신전 앞에 보면 그 삼각형 그걸 만들겠다고 막 창문이 쥐똥만해지는데 막 기둥이 맞습니다. 창문보다 훨씬 굵고 네, 막 이런 네.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노답이네요. 꼬르비제가 정말 그러니까 꼬르비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을 네. 건데 이런 게 그 저는 그 파운틴헤드라는 네. 책에 보면 네.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하워드 로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미국 건축계에서 그런 풍토에 반발하면서 이렇게 모더니즘 건축을 하는 그런 남자로 나오는데 아마 꼬르비제가 모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아, 그 얘기 저는 들었던 가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가의 네. 모델이 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자신의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건축가가 상기해야 할 세 가지 교훈, 볼륨, 표면, 평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걸 자신이 꼽아서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다음 파트가 조정선이라는 건데 이 볼륨, 표면, 평면 플러스 조정선까지를 우리 건축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꼬르비제가 이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건축가들을 설득시키고 이거를 널리 생각을 펼치고 그게 실현이 되어야만 자신의 이상이 어떻게 도시적으로 실현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트가 보지 못하는 눈인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 그건 제가 이따가 텍스트를 갖고 왔는데
보지 못하는 눈은 우매한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재밌는데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객선이나 비행기나 자동차를 만든 엔지니어들처럼 건축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그 기능과 이것들을 담아내야 되는지 그런 방식과 이런 거를 이제 적절히 조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음에 다룰 거고요. 마지막은 아니지. 건축은 꼬르비지에가 동방 여행을 떠났을 때 보았던 수많은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다루진 않을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 까죠. 네. 많이 까요. 많이 까요. 그게 네. 진짜 재밌어요. 동방 여행이세요? 네, 동방 여행하면서 뭐 그랬던, 얘는 네. 잘했고 쟤는 못했고 네, 뭐 이거는 건축이고 이건 건축이 네. 아니야. 굉장히 젊은 날에 굉장히 젊을 때 썼죠.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거 쓸 때가. 그거 처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행 가서 네. 쓰고 그렸을 걸로 보이는 네. 드로잉들이 같이 네, 첨부가 돼 있는데 뭐 그때도 어느 정도 자기의 건축관 같은 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확고하게. 되게 뭐 맞아요. 그런 저도 살짝 읽어보고 재밌었던 게 그 네. 피렌체 성당, 그러니까 성베드로 성당, 아, 베드로 네, 성당입니다. 성베드로 네. 성당에 대해서 까는 부분이 있는데 미켈란젤로. 네, 미켈란젤로가 원래는 그 건물을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바로 그 도미, 공간의 센터에 네. 빡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교황 때문에 앞에 원래 사실 그 당시 성당들은 좀 십자가 모양으로 길쭉하게 네, 생겨서 맞아요. 저희 명성홍 성당 들어갔을 때처럼 네. 들어가면 이렇게 쭉 네. 앞으로 쭉 뻗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까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저도 1학년 때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네. 좋기만 했었거든요. 이게 자기의 그런 관점이 없이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근데 대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썼던 글들에는 그 앞부분에 있는 뭐 이게 기능적으로 어떻게 막 불만족스럽다거나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요. 그 공간적으로 이게 어떤 공간 그 자기가 느꼈을 때 어떤 볼륨의 개념을 성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네. 비판했던 걸로 저는 네. 읽고 있어요. 이번에 안 다룰 거죠? 네, 오늘은 안 다룰 건데 사실 다루었다면 그거랑 저는 국회의사당을 엮을 뻔했는데요. 네, 어쨌든 아주 그 신랄한 그 글쓰기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량 생산 주택.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도시에서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설계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얘기하시고요. 건축이냐 혁명이냐 라는 글로 끝나는데 그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도 건축만으로도 우리가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계주의 시대의 흐름에 건축이 적응하고 그거를 충실히 따라간다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노동자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도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지를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차를 보면서 사실 이 책을 보면서는 처음엔 한글판을 읽었고 처음에 한글판을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영문판을 같이 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처음부터 달라요. 개요가 아니라 argument입니다. argument, 네. argue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요는 굉장히 드라이한 번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개요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주장, 선언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은 그대로고 그 세 가지 건축가가 상기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영문판에서는 three reminders to architec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ree reminders인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교훈이라기보단 세 가지 요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교훈, 상기할 네, 것들. 상기할 맞아요, 맞습니다. 상기할 것들이라고 해야 것들. 되는데 네, 세 가지 것들 약간 이상하죠. 원래 이게 개요 같은 거 쓸 때는 명사로 딱딱 떨어져야 되니까 네. 저 건축가가 상기해야 될 세 가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아, 네. 어쨌든 이런 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 굉장히 다른 게 있다면 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볼륨이 아니라 매스다. 매스를 볼륨으로 번역한 거는
네, 이것에 굉장히 대해서 문제가 어떤 네, 불어로 네. 어떻게 썼을지가 약간 궁금해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 제가 어떤 그 서기인가 후기를 읽었을 때는 이게 르메스인데 왜 볼륨으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불어 원문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영문판에서는 메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비전공자분들이 들으면 이걸로 왜 맞아요. 이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끼리 대화할 때 네. 메스라는 거는 되게 가득 차 있는 덩어리를 그러니까 덩어리 같은 거죠. 느끼게, 그러니까 그런 좀 걸 더, 상기하게 네, 되는데 맞습니다. 볼륨이라고 볼륨은 하면 되게 좀, 비어 있는 거를 느끼게 하는 단어랄까요? 좀 더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우리가 꼬르비제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 보통 꼬르비제는 메스가 아니라 그 비어 있는 볼륨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좀 크지 않나요? 근데 저는 조금 메스라는 단어가 네. 뭐랄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직관적인. 저는. 왜냐면 네. 저 단어가 저맘때쯤에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그 메스라는 네. 단어가 실제로 어떤 대중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아, 했고, 네. 그러니까 저게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생각 없는 대중들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메스라고 표현도 했었고, 근데 저는 저 단어가 볼륨으로 바뀌면서 만든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네. 뒤에 어떤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볼륨으로 바뀌면서 이해되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꼬르비제 얘기를 하면 다 어떤 빈 공간에 대한 그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전 요즘에 꼬르비제를 다시 보면 되게 그 차 있는 덩어리들을 훨씬 더 저는 많이 인지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볼륨으로 번역하고 저 책을 읽고 연구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꼬르비제를 스페이스 위주로 설명을 했고, 네. 저희가 그걸 학생 때 그렇게 배운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후에 해석들이 저 번역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다양한 있네요. 의견이 있을 수 그렇죠. 있죠. 해석이 먼저였고 번역이 나중에 따라왔을 수도 있겠죠. 네. 음. 어쨌든 저는 메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진도 좀 나갑시다. 네, 다른 것이 일단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조정선이 영어로는 regulating line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egulate 한다가 과연 조정한다는 건가? 사실 저는 조정선이 약간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조정선보단 센 것 같아요. 약간 규준선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규준선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텍스트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한글과 영문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한글판은 2002년 서울에서 출판됐던 이관석 선생님 번역의 건축을 향하여를 인용을 했고, 영문판은 페데릭 에첼스 선생님이 1931년 런던에서 출판한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이랑 영어가 있는데 한글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고 영어는 제가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 파트에서 첫 문장을 갖고 왔는데요. 읽어주시죠. 네. 오늘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 가운데 하나는 한창 절정에 올라 있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러운 퇴보를 하고 있다. 네, 영어 읽겠습니다. The engineer's aesthetic and architecture are two things that march together and follow one from the other. The one being now at its full height, the other in an unhappy state of retrogression.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근데 건축은 멈춰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짜 첫 문장으로 계속 던지고, 사실은 그 argument, 그러니까 개요에서도 첫 문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건축도 어떻게 보면 그 엔지니어들의 그 계산, 그 수량, 뭐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는 뭐 그런 좀 더 정량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뭔가의 행보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장식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의 끝부분에는 이 건축을 향하여 책의 구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보지 못하는 눈의 그 해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장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택 거주자와 도시 군중을 생각했다.
현재 건축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데에는 주문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바꾸기도 하며 돈을 지불하는 고객 탓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눈을 썼다. 네, 영어 읽겠습니다. We have not forgotten the dweller in the house and the crowd in the town. We are well aware that a great part of the present evil state of architecture is due to the client, to the man who gives order, who makes his choice and alters it, and who pays. For him we have written eyes which do not see. 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건축이 본질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구절이 많았는데, 이때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읽고 뭔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뭔가를 쓰려고 노력을 했구나. 근데 과연 그들이 그걸 읽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읽고 생각이 바뀌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건축가들은 이 책을 열심히 봤죠. 네, 그래서 Eyes Which Do Not See에서는 이제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를 다루게 되시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건축가가 상기할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이 문장인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네. 보일러님이 읽어주시죠. 볼륨과 표면은 건축이 스스로를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다. 볼륨과 표면은 평면에 따라 결정된다. 생성원은 바로 평면인 것이다.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들에게는 딱한 일이다. 네,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들에게는 딱한 일이다라는 게 사실은 저의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네. 영어로 하자면 Mass and surface are the elements by which architecture manifests itself. Mass and surface are determined by plan. The plan is the generator. So much the worse for those who lack imagination.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매스 앤 서피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와 서피스가 건축이 드러나는 어떤 두 가지 요소인데 결국 이거는 평면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평면으로 사실은 건축가들은 그 매스와 표면을 다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평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면은 평평한 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평면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평면도를 말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네. 것이고, 사실은 건물을 자른 거죠. 그렇죠. 건물을 수평면으로. 그러니까 저희 가슴 높이쯤에서 맞습니다. 싹둑 잘라서 네. 그걸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벽도 보일 거고 그 밑에 창문도 바닥도 보이고. 보이고 거기가 창문은 유리일 테니까 거긴 얇을 거고 네. 벽은 두꺼울 거고 네. 구조벽이 아니면 얇을 거고 네. 이제 그런 기능적인 부분과 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냥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없는 이 벽과 이 벽이 그 표면이 이렇게 딱 연속돼서 맞는 면인지 아니면 어긋나 있는지 이제 그런 관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아마 이전에 나왔던 그런 건축주에 대해서 조금 까는 내용과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 건축가들끼리 논의를 할 때는 평면을 놓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오, 평면 너무 좋아. 오, 평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을 보면서 저희가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쩌면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공간을 그려내서 그 관계들을 보고 네. 그 안에서 실은 훈련이 되게 많이 돼 있다면 그 공간감까지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소통 수단이 맞습니다. 저희는 평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주들은 그걸 사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네. 자기들이 페이를 낸 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네. 저희 생산물로서 도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뭘 상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려놨고 책임져서 잘 지어지면 네. 뭐 좋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상을 거기서 하지 않죠. 그런 교육도 받지 네, 않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아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들에게는 딱한 일이다라고 하는 문장은 건축가들은 대체로 그 평면을 보면서 이 건물이 어떤 형태일지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을지 그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다 상상을 하는데 네. 너네는 어렵겠지. 맞습니다. 약간 이게 놀리는 말인가?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건축가 입장에서
건축가? 네, 건축가의 입장,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은 건축을 할 자격이 없어.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그 잘 모르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뭔가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누구라도 평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도 인부들이 평면을 보고 시공을 해요. 물론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현장 소장은 평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평면이 저희의 이제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큰 소통의 수단인데 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토론 시간에 좀 물고 뜯고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쟤네는 상상력이 없어 막 이런 그 건축주들을 저렇게 막 까는 네. 내용들이 저는 네. 오히려 건축가랑 건축주들 사이에 벽을 세우는 맞습니다. 많은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토론하면서 네. 저 부분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오르비지에 제가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서 사실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넣은 건데 건축은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다. 약간 이런 류의 말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엘리트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꼬르비지에가 정규 건축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뭐 혼란기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말을 거침없이 잡지에 쓰신 걸 보면은 근데 그때 그 엘리트라는 말은 네. 내가 다를까요?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 그러니까 현 세대 엘리트라는 뜻과는 좀 다르고 네.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아. 선거권도 한 2표쯤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 좀 싶은데 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네. 뭐 그러니까 매스가 아닌 네. 그 어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나 어쨌든 그게 자신을 구분짓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나중에 이제 꼬르비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욕을 먹는 측면에 가담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꼬르비제 도대체 기계에 뭐가 좋았길래 이 책에 이런 그림들을 막 실으면서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 그 세 가지가 일단 대형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를 한 문장씩만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여객선은 장식 예술이 만연하고 있다.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장식 예술이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여객선엔 사실은 장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배의 모양이고 그 배의 모양 안에서도 그냥 복도를 만들면 다 평평하고 그냥 최소한의 구조만 있으면 되고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건축도 굳이 장식이 필요 없지 않냐. 스타일이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경우에는 정확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보자. 이 문장이 나온 다음에 주거에 대한 문제를 쫙 나열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텍스트는 제가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시기의 문제 제기가 정확했고 그래서 좋은 비행기가 금방 나왔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했던 질문들은 적확하고 그로 인해서 네, 이렇게 결과물이 잘 결과물이 나왔는데 발전이 되는데 맞아요. 주택에 네, 대해서는 맞아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보자는 음. 얘기를 그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에서는 우리는 완벽성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표준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 그런 모든 건축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을 설정하고 나면은 그 표준에 맞추어서 경쟁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십니다. 그 중에 제가 갖고 온 텍스트는 비행기에 대한 텍스트예요. 좀 긴데 제가 읽어볼까요? 아니요. 자장님 자장님이 잘해왔나요? 읽어. 네, 그럼 주무세요. 자장님께서 보지 말좀 못하는 하세요. 눈의 네. 비행기 파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걸 읽으시겠습니다. 비행기는 제대로 제기된 문제에서만이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다. 새처럼 날고 싶다고 원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다. 아더의 박쥐는 결코 땅을 떠나본 적이 없다. 순수 기계학과 연관된 어떠한 기억도 없이 하늘을 비행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것, 즉 부양하고 추진하는 수단을 공기에서 찾은 것은 문제를 잘 제기한 것이다. 10년도 채 안 되어 모든 사람은 날 수 있게 되었다. 네,
이게 굉장히 긴데요. 영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알 수 있게 되었다가 whole world could fl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날 수 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아더의 박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그 아더라는 박사님이 만들었던 박쥐 모양의 어떤 비행 수단은 그 땅에서 200m인가를 날다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 바로 위에서 날다가 음. 떨어졌대요. 아, 살짝 발만 떼고. 네, 발만 떼고, 그러니까 박쥐의 모양으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아, 혹시 뭐 파닥파닥거리는 비행기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줄을 보면은 나오긴 왠지 어디서 하는데, 많이 봤던 나 그런 약간 이미지인 것 뭔지 같은데. 알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새 모양, 박쥐의 모양으로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라, 공기에서 부양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확히 그 수단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10년 안에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비행기가 있어서, 심지어 이때는 전쟁도 겪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군들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고 그런 걸 보면서 꼬르비지에가 약간 많이 부러워했던 게 아닌가. 건축은 왜 못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비행기에 빗대어 제대로 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주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거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꼬르비지에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도미노 이론을 갖고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그 도미노 이론의 그림은 아닌데 이거를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실제로 그 그림을 바탕으로 도미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굳이. 뭐 굳이 굳이. 어쨌든 제가 사진 자료를 갖고 오려고 이걸 갖고 오게 됐는데 콘크리트가 아깝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간 미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드셨겠죠. 그래서 어떤 콘크리트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는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 수 있고 자유로운 인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0층, 30층씩 지어 올리면 사실 이게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꼬르비지 선생님이 대량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이걸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걸로 자신이 설계도 하고 실제로 실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기둥과 이 슬라브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들로 구성이 보통은 돼 있죠. 단순하게 보면은. 뭐 이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건축물들의 스타일 같은 것들은 대체로 뭐 그러니까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뭐 네. 벽돌이나 돌이나 아니면 나무로 짓는 건물들은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짓는 방식에 따라서 네. 그 건물들의 외형이 계속 결정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콜로세움에 가면 아치를 볼 수 있고, 뭐 파르테논에 가면 기둥과 페디먼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재료의 한계가 그런 인명과 건물의 형태들을 계속 규정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맞습니다. 뭐든지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그림도 보면 이제 건물 바닥의 끝면에서 기둥이 물러나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뭐 유리를 붙여도 되고 가죽을 붙여도 되고 아니 뭐 천을 대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자유롭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적용한 많은 주택들을 우리 책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온 텍스트인데요. 이것은 건축이냐 혁명이냐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보일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시대의 놀라운 산업 부흥은 사회의 진정한 활동층인 다수의 특별한 지식인 계급의 형성을 가져왔다. 빛나고 찬란한 현대 시대가 그들 앞 장벽 저편에 있다. 그들이 받는 급료가 업무의 질과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안락 속에서 살고 있는 집에 돌아가서 그들은 지저분하고 낡은 달팽이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다. 만일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이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이들 역시 단지 인간적인 살기 위한 기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글의 일부를 갖고 온 건데 이 지저분하고 낡은 달팽이 집에서는 절대 가정을 이룬다는 걸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왠지 지금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공감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슬프네요. 네, 만약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 제가 이게 영어 텍스트도 갖고 왔는데 이 순환이 지금 마리담이라고 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순교자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그 서서히 고통에 오르는 그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영문판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유명한 어구가 나오는데 살기 위한 기계. 그러니까 이게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말이 사실은 개요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비행기 파트를 정리하면서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담보대출 받아야 되고 또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휘고 네. 막 맨날 야근하고 그걸 그러다가 이제 대출 다 갚으면 이제 늙어가지고 뭐 새거 하지도 못하고 이미 늙어버린 집을 또 안고 살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주택에 대한 권리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달팽이 집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건 사실은 지식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식인들이 왜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에는 건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뭔가 어떻게 잘 돌아가가지고 주택난을 해결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희망적인 문구도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과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 꼬르비지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은 맞지만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한 기계라고 집을 표현한 그 맥락이나 이런 걸 알면은 괜찮은데 정말 그렇게 해서 지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행복한가?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흰 벽의 공간들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다양함이 없다는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모듈러 이론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이 있는데 자기만 모듈러로 쓰고 남들은 모듈러로 쓸 수가 없는 게 미국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 기준도 뭐 바뀌었다고. 네, 그거를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면서 미국인들이 키가 큰 걸 보다 바꿨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그리고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꼬르비지의 서거 50주년을 기념으로 뽕피두 센터에서 전시가 열렸는데 그때 만들어진 책자들 중에 이런 논란이 있었대요. 꼬르비지에가 파시스트였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들으면은 이 모든 게 약간은 좀 더 설명이 설명이 되긴 같고 한데 네, 좀 되게 신랄한 비판을 많이 받고 어쨌든 그 모더니즘의 네, 대표적인 까임. 그 모듈러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설명해 설명을 주세요. 제가 이게 계속 설명 중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저는 일반인 시선 담당으로 네. 네, 모듈러 이론이라는 거는 그 제가 들은 게 정확하다면 그 네. 한창 세계대전 중에 꼬르비제가 숨어서 살고 있을 때 할 짓이 없어가지고 네. 자기 몸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네, 저도 그렇게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내 손가락 길이, 내 발가락 길이, 막 내 허벅지 길이 이런 걸 막 재면서 근데 대신 그 길을 쟀던 게 막 자기 몸이 너무 내 허벅지 40cm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것에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과 살고 있는 뭐 천장의 높이라던가 뭐 네. 책상의 높이나 이런 모든 치수들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치수를 알아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전후에는 그 치수들을 다 설계에 적용해내면서 네. 약간 그 꼬르비제 치수 뭐 사람마다 좀 이견이 있지만 뭐 그 치수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 살면 몸에 꼭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 가면서 여기 사람들이 좀 큰 걸 이러면서 네. 또 막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듈러가 다 나라마다 달라지면은 그게 모듈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르비지의 건축을 향하여를 아주 그 적은 양의 텍스트로 다뤘지만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판을 읽어본 다음에 부족하다. 명문판을 읽어보고
영문판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불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원문판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글판을 보고 나서 이렇게 약간 그 번역의 그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하지만 좀 끊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문판을 읽으니까 뭔가 조금 더 수려해진 느낌이 들고, 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판의 첫 번역이 87년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전에 우리 건축 선생님들은 이거를 뭘로 보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영어로 보셨거나 아니면 선배가 그렇겠죠? 이렇게 막 카더라식으로 막 말해줬겠죠. 이렇게 족보가 네가 꼬르비젤 돌아다녔나? 아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요약본, 막 아마 그 뭐 아규멘트 요약본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도서를 맞아요.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뭐 공간이나 이런 데서 해외에서 이제 정부를 통해서 뭐 도서를 대사를 굉장히 통해서 엄청 많이 열악했군요. 사오고 그렇게 해서 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영어로 된 텍스트 이런 것들이 네. 많았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꼬르비지의 영향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죠. 도시계획에 있어서. 일단 토론을 시작을 할 건데 네. 멈추나요? 아니면은? 잠깐 쉬죠.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